오늘 전해드릴 이 소설은 아주 조용하고도 건조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오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서 오기는 한 남자의 이름이고요. 그는 대학 교수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독자들은 이 오기의 시점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정보만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주인공 오기는 어디에서 눈을 떴다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범죄 사건과 스릴러 영화 소설 줄거리를 알고 싶게 또 듣고 싶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숙이 그리고 찬찬히 들여다볼 이야기는 편혜영 작가의 소설 홀입니다. 영화로도 곧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섬세하고 끔찍한 스토리 오늘 한번 끝까지 결말까지 들어보시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기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마주한 것은 낯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었어요. 너무 밝아서 눈이 시릴 정도의 밝기였습니다. 거기에 코끝을 찌르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시큼한 공기까지. 오기는 직감했어요. 아, 여기는 병원이구나.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몸이 전혀 움직여지질 않아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동자만 간신히 굴려서 주변을 살필 뿐이었죠. 그때 한 간호사가 이 오기가 깨어난 걸 보고 급히 의사를 부르고는 혈압을 체크합니다. 오기는 간절히 묻고 싶었어요. 아내는요? 제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하지만 그의 입 밖으로 나오는 건 공허한 바람소리와 기괴하게 긁히는 쇳소리뿐이었습니다. 턱 근육은 굳어있고 혀는 천장에 달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죠. 오기는 자신이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고립된 육체에 갇혀버린 듯한 기분.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오기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물어요. 환자분, 제 말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눈 한번 깜빡 해보세요. 오기는 사력을 다해 눈꺼풀을 움직여 의사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의사는 자, 이제부터는 의학의 영역이 아니고 의지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병원도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오기 스스로가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는 말인 듯 했어요. 각종 기계와 주사 바늘에 매달린 채 오기는 깨닫습니다. 이제 자신은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로 던져졌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세계는 너무나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배변도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없었고요. 돌아눕는 것조차도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몸을 돌려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겨 살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그에게는 이런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줄 아내마저 없습니다. 오기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그의 아내는 왜 곁에 없는 건지는 이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죽은 듯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오기는 자신의 삶을 바꾼 여자들을 떠올립니다. 맨 처음 떠오른 건 오기가 10살 때 죽은 엄마였어요. 어린 오기는 엄마의 죽음이 질병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기의 엄마는 지나치게 많은 약물을 복용한 탓에 회복할 수 없는 장기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죽어갔던 거였습니다. 학교엔 오기의 엄마가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아이들은 오기를 향해 수군거리면서 그를 따돌렸어요. 오기는 그런 친구들의 놀림과 조롱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조용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오기를 때리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꾹꾹 눌러 참고 있던 오기의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자신을 때리던 한 남자아이의 다리를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짐승처럼 물어뜯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 이후 학교에는 오기가 그의 엄마처럼 돌아버린 거라는 소문이 퍼졌고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이런 오기를 어른의 세계로 이끈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오기는 아내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어요. 오기의 아내는 기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샤넬 슈트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여성 종군 기자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서 기자 정신을 동경하곤 했죠. 오기는 사실 그 사진에서 대체 어떤 기자 정신을 찾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런 그녀의 얕은 허영조차 그의 눈에는 사랑스럽게만 보였어요. 오기의 아내는 대학원을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고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6개월 만에 신문사를 그만두고는 언론사 취업 준비를 하거나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는 사이 오기는 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조교수를 거쳐 정식 교수가 됐고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된 오기와 아내는 어느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하는데요. 전 주인이 치매를 앓아 정원은 황폐해졌고 채소들은 썩어가고 있었지만 아내는 싼 시세 때문에 그 집을 고집했어요. 오기도 어쩔 수가 없었죠.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오기가 있는 병실로 가보겠습니다. 오기에게 이번엔 보험조사관이 찾아왔어요. 오기는 사고 당시를 떠올려 봅니다. 빗길이 먼저 떠올라요. 당시 예보보다 비가 많이 쏟아졌고 노면은 아주 미끄러웠습니다.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속절없이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시커먼 언덕 아래로 추락하던 그 순간의 공포. 몸이 둥둥 떠오르던 그 기괴한 속도감을 잊기 어려웠죠. 이 사고로 오기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조사관은 오기에게 빗길 사고 당시의 정황을 묻는데요.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아내가 운전을 했지만 휴게소 이후에는 오기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조사관은 오기에게 강원도에 있는 한 호텔 이름을 대면서 거기가 목적지였던 게 맞냐고 묻지만 앞서 들으셨다시피 오기는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죠. 당초에 이거를 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호텔은 오기가 3년 전 학회 세미나로 갔던 곳이었는데요. 이번에 아내가 왜 그 호텔을 예약한 건지 오기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뇌 충격으로 인한 착란일 수 있다고 하지만 오기의 기억 속에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시커먼 언덕 아래로 추락하던 그 순간의 공포만은 선명했습니다. 오기는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에 압도적인 슬픔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이 호텔을 예약한 것과 관련해서 뭔가 의도를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보험조사관과 오기가 별 소득 없는 문답을 하고 있던 가운데 옆에 서 있었던 오기의 장모는 그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사고 직후 매일같이 오기의 병실에 찾아오고 있던 장모는 그저 조용히 오기의 곁에 있어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기는 자신의 손을 잡고 우는 장모에게 저만 살아남아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지만 당초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럴 수가 없었죠. 오기는 슬픔의 눈물 대신 마른 입 사이로 그저 침만 질질 흘릴 뿐이었습니다. 오기가 10살 때 돌아가신 엄마, 오기의 결혼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아내마저 잃은 상태. 이제 오기에게 가족이라고는 아내의 엄마, 즉 장모님 뿐이었습니다. 장인 역시 몇 년 전 부정맥으로 사망했거든요. 이 장모는 평소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속을 알 순 없긴 했지만 15년 동안 사위인 오기에게 시종일관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해줬죠. 하지만 사실 오기는 이 장모에게서 묘한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이 오기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장모는 매일같이 오기의 병원에 들렀어요. 어느 날 장모는 벨벳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꺼내 보이며 묻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그의 물건은 이제 이것뿐이야. 내가 가져도 되겠나? 오기는 아내의 유품인 그 반지를 바라보며 가짓이라는 의미로 장모에게 흔쾌히 눈을 깜빡여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오기의 왼손이 움직입니다. 장모는 다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재활의 가능성이 보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의사가 이야기한 살아있으니까 뭐든 해볼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말과는 달리 옴싹달싹도 하기 힘든 전신마비라는 자신의 처지에 오기는 절망합니다.
게다가 47년간 한 번도 거기에 있는지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얼굴까지 거의 없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손상된 안면 근육을 보강하려고 덕지덕지 덧붙인 피부와 근육 강화를 위해 턱에 부착된 인공 조형물 등이 거울 속 오기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오기는 차라리 가끔 약물 쇼크나 증상 악화로 호흡이 정지하는 일이 벌어지길 바라기도 했어요. 죽고 싶었죠. 3개월 후, 그동안 재활에 집중했지만 나아진 건 별로 없었어요. 고개를 좌우로 조금 돌릴 수 있게 됐고 왼팔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정도였습니다. 오기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부가 이사했다던 그 음산한 타운하우스 주택으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 이동식 침대에 실려 들어오는 오기를 보며 장모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도 내비치지 않았던 격렬한 감정이었어요. 이후 장모는 오기의 법정 후견인 자격으로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수술 일정, 퇴원 수속, 물리치료사와 입주 간병인 채용까지 모두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장모는 오기에게 집에 돌아오니 좋지? 라고 묻습니다. 사실 병원보다는 조금 더 편한 집으로 오긴 했지만 오기는 장모의 흐느낌 속에서 자신이 홀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그녀가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괴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이 오기의 장모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자신의 딸만 죽고 사위는 살아남은 그 사고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그저 병실에 매일같이 찾아가 함께 있어주는 사람. 또 앞서 나왔던 표현대로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는 이 장모에게 때때로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낀다고 했었죠. 이 장모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사실 오기는 어떤 묘한 쎄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 아내가 여자친구였던 시절 그녀 부모님과의 첫 식사 자리. 내키는 대로 식기도구를 아무렇게나 쓰는 장인과 이를 촌스럽다며 타박하는 여자친구 사이에서 장모는 완벽한 순서와 매너로 차분하게 식사를 마쳤죠. 고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오기 부모의 죽음에 대해 무례하게 캐묻는 장인에게 면박을 주면서도 정작 장모 자신은 식사 후 오기에게 와서 고아라고 자격지심을 가진 건 아닌가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네 라며 세련된 방식으로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방문한 그들의 복도식 아파트는 더욱 괴이했어요. 형편이 어려워져 좁은 집으로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는 바닥에 끌리는 홈드레스를 입고 은색 트레이에 차를 내왔어요. 그 비현실적인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오기는 유리 거실장 안에 놓인 작은 도자기를 발견합니다. 그 도자기를 보고 오기가 색깔이 곱네요 라고 칭찬을 하자 장모는 평소 그녀답지 않게 베란다로 가더니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저리 가서 놀아! 시끄러워! 라며 빽 소리를 질러요. 나중에서야 아내를 통해 듣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도자기는 찻잔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유골함이었던 거예요. 장모는 사실 중학생 때까지 일본에서 살았던 일본 혼혈이었습니다. 일본의 가묘 문화 때문인지 장모는 집안에 유골함을 두는 것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가끔 장모가 그 유골함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어를 중얼거릴 때마다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또 장모는 가끔 기분이 나쁠 때마다 장인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이건 동료 교사와의 불륜 문제 때문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면직된 자신의 남편을 비꼬는 표현이었죠. 단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 뒤에 숨겨진 일본인 특유의 거리감, 그리고 죽은 자의 유골함과 대화하는 기괴한 습관. 오기는 그때부터 장모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처럼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기 부부가 살고 있었던 타운하우스의 정원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싶어 할 정도였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오기 부부가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정원이 썩은 식물들로 가득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기가 성공을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며 바쁘게 살던 40대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돌연 정원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던 겁니다.
지인들과의 바베큐 파티 다음 날부터였죠. 아내는 정원에 있었던 테이블을 팔아치우고 가드닝에 광적으로 매달렸어요. 손톱에 흙이 끼고 여기저기 베인 자국이 가득한 아내를 보며 오기는 여보, 우리는 집을 산 거지 화원을 산 게 아니야 라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는 어떤 성취도 얻지 못한 채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아내를 애틋하게 여기면서도 그냥 그러도록 내버려 뒀어요. 오직 하나, 덩굴 식물만은 키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무자비하게 자라나며 중력을 거스르는 그 질긴 생명력이 징그럽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죽은 지금, 그녀가 몰래 키워온 덩굴은 어느새 오기의 창문을 잠식할 기세로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집 안의 상황은 더욱 기괴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장모가 고용한 입주 간병인과의 시간은 오기에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녀는 간병에 서투른 데다 오기에게 노골적으로 빈정대면서 그를 어린애 취급했거든요. 게다가 간병인의 장성한 아들은 제 집 드나들듯 오기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오기가 해외 출장에서 사온 비싼 위스키를 훔쳐 마셔댔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한 간병인의 아들이 오기의 방으로 쓱 들어오더니 이불을 확 걷어내고는 감각이 없는 그의 다리를 툭툭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사장님, 호루라기 좀 그만 불어대쇼. 여기가 연병장인 줄 압니까? 오기가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호루라기를 부는 걸로 소통을 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조롱을 한 거죠. 오기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비참함을 느꼈어요. 사실 오기는 간병인과 그의 아들을 증오하면서도 그들이 주는 자극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욕창 때문에 오기의 몸을 옮기고 닦아주면서 자연스럽게 간병인과의 스킨십이 생겼는데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살냄새를 맡고 피부가 맞닿는 일이 없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육체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간병인 아들이 몰래 먹여주는 술도 달기만 했고요. 오기는 그런 자신의 육신이 증오스러웠어요. 결국 간병인은 아내가 남기고 간 반지를 훔쳤다가 장모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기는 장모의 진심을 듣게 돼요. 천박한 인간들, 그러니까 저런 병신이나 상대하지. 오기는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장모는 이후 여기저기 입주 간병인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좀처럼 사람이 구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무렵 장모가 외출을 하고 오기는 드디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바랐던 대로 비로소 홀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홀가분한 기분보다는 외롭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어요. 장모는 불도 켜주지 않은 채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누워있던 오기의 눈에 사이드 테이블에서 반짝이는 붉은 빛이 보였어요. 전화가 왔음을 알리는 불빛이었습니다. 오기는 간병인이 두고 간 등 글개를 왼손으로 집어들고는 팔을 쭉 뻗어서 사력을 다해 전화기를 끌어당겼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여보세요? 하지만 오기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타는 듯한 가슴 통증만 느낄 뿐 신음소리조차 내뱉지 못했어요.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전화. 상대는 묻습니다. 오기 씨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들려오는 조용한 울음 섞인 숨소리.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오기는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그 소리를 더 가까이 들으려고 전화기를 끌어당기다가 그만 바닥으로 쿵 떨어뜨리고 말아요. 신호음마저 끊긴 방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돕니다. 다음 날 오후에야 나타난 장모는 바닥에 떨어진 전화를 무심하게 툭 제자리에 올려두고는 누가 전화를 걸어왔던 건지 전화기의 재발신 버튼을 눌러서 상대의 목소리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 코드를 뽑아서 방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날 이후 장모는 오기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비워지지 못한 오줌통은 결국 넘쳐 흘러 바닥을 적셨고 방 안은 지독한 지린내와 함께 철저한 방치 속에서 잠식돼 가고 있었죠. 얼마 후 장모는 커다란 짐가방을 싸들고 아예 오기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죽은 딸이 생전에 집착하듯 무언가를 지독하게 기록하며 머물렀던 서재를 자신의 방으로 삼았죠.
아내는 그 방에서 고발문이라는 걸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기는 불안했어요. 아내가 강박적으로 남겼을 기록들, 약속 시간에 늦은 사소한 일부터 고통스러웠던 시험관 시술의 기억까지 고스란히 적었을지도 모르는데 장모가 그런 아내의 기록들을 낱낱이 읽겠구나. 아내의 분노와 오해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을 장모의 침묵이 오기는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옷을 걸쳐 입고 정원을 헤집곤 하던 장모는 위생장갑을 낀 채 오기의 방으로 들어와서는 그의 옷 앞섬을 무자비하게 열어 제꼈어요. 수치심에 저항하는 오기의 왼손을 무시한 채 장모는 기계적으로 그의 몸을 닦으며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스케테 구다사이, 다스케테 구다사이. 오기는 그 기괴한 주문 같은 말을 머릿속에 박아 넣으며 버팁니다. 다스케테 구다사이. 검사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의 풍경은 더욱 서늘했어요. 딸을 잃고 일순간 폭삭 늙어버린 장모는 의사로부터 오기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안도가 아닌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기는 그 찰나의 표정을 보고 말았죠. 장모의 그런 모습을 목격한 오기는 사력을 다해 의사를 향한 메모지에다가 글자를 갈겼습니다. 더 일찍 수술. 수술만 하면 말도 할 수 있을 거고 이 지옥 같은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리고 얼른 나아서 장모 저 노인네를 내가 다시 모셔주겠다는 뒤틀린 의지가 오기를 지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기가 병원에 있을 땐 외면하던 오기의 학교 지인들 4명이 돌연 오기와 장모가 함께 있는 집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예전에 마당에서 함께 바베큐 파티를 했었던 대학원 선배, 제자와 동기들이었어요. 반가움도 잠시, 평소 단아하던 장모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섬뜩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압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남편이 죽으니까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아서 좋다는 둥, 호라비는 오입질을 해도 바람이 아니라는 둥,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죠. 장모는 죽은 딸이 공들였었던 정원을 다 갈아엎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풀어두고 헤엄도 치게 해줄 거라고. 이 얘기를 듣고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근사하네요 라고 인사치레를 하는데 장모는 싸늘하게 되물어요. 살아있는 게 근사합니까? 추접하죠. 악착같이 그 좁은 구멍에서 살려고 해대는 게. 생명력을 비웃는 듯한 그녀의 서늘한 한마디에 지인들은 얼어붙습니다. 기괴한 분위기 속에서 장모는 손님들 앞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기의 바지 앞섬을 풀어 헤쳤어요. 거부하는 오기의 왼손을 짓누른 채 맨손으로 배설물을 치우고 몸을 닦아내는 장모의 행위는 간병이 아니라 명백한 사육, 아니 그걸 넘어서 모욕에 가까워 보였죠. 병문안을 왔던 지인들이 서둘러 자리를 뜨려 할 때 그중 한 사람, 제이라는 여성이 다급하게 오기에게 귓속말을 남깁니다. 당신 장모가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나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결국 장모가 오늘 이 기괴한 병문안에 판을 짠 설계자였음을 알게 된 오기는 제이의 손을 잡으며 꼭 다시 와달라고 간절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날 왔던 지인의 도움으로 오기는 장모가 늘 중얼거리던 다스케테 구다사이가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살려주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모는 도대체 뭘 살려달라는 거였을까요? 오기는 그것이 자신이 아닌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다 떠나고 다시 단 둘만 남은 집. 장모는 오기가 교수로 있던 학교에 사직서까지 제출했음을 알리며 그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어요. 장모는 이제 딱히 숨기지도 않습니다. 아내의 서재에서 찾아낸 기록들을 통해 오기의 추악한 비밀을 모두 손에 쥐었음을 온몸으로 드러냈죠. 여기서 정말 비극적인 건 정작 오기 자신은 아내가 어디까지, 무엇까지 기록을 한 건지, 그래서 장모가 어떤 칼날을 품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른 채로 이 거대한 정적 속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러는 동안 장모의 정원 가꾸기는 이제 일종의 오기에 대한 봉쇄로까지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부들을 동원해 심은 빽빽한 나무들은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고 창밖을 내다보던 오기의 유일한 낭마저 앗아갔어요.
오기는 방문 물리치료사에게 종이와 펜을 빌려 장모 이상이라고 적으며 간절히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눈치 없는 치료사는 이를 장모의 건강 이상이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면서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쪽지는 장모의 손에 들어갔고 장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딸이 못다한 일을 내가 다 해낼 거라고 울부짖으며 오기를 압박했어요. 자, 이쯤 되면 장모의 간병이 점점 방치를 넘어서 이제 살해의 기운까지 띈다는 걸 독자들은 느낄 수가 있죠. 물리치료사가 권한 재활도구는 장모에 의해 거부됐고 식사와 투약 시간도 그녀가 제멋대로 조정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수술마저 주치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는 기막힌 우연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장모가 알려줬어요. 이어 장모는 말이 많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마저 해고해버립니다. 이제 오기의 곁에는 구원을 요청할 그 누구도 남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장모는 오기의 방 창문에다가 촘촘한 격자 방범창을 설치하고 오기가 그토록 싫어했었던 덩굴 식물로 그 창살을 완전히 감아버립니다. 빛조차 가려진 컴컴한 어둠 속. 장모는 전화기가 있던 자리 옆에 푸른 빛이 도는 도자기 2개를 나란히 놓아두는데요. 그건 과거 장모의 집 거실에서 보았던 그 유골함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그 도자기에는 아내의 외할머니 유골이 들어있었죠. 다른 하나는 죽은 아내의 것일지 아니면 곧 채워질 오기의 것일지 모를 기괴한 예고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오기의 삶은 근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비극적으로 흘러오게 된 걸까요? 오기와 아내가 마주한 비극의 서막은 정원 파티가 열렸던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아내가 바베큐 그릴을 창고에 쳐박고 정원을 미친 듯이 뒤집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아내는 오래전부터 제이와 오기의 사이를 의심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왜 아까 오기의 병문안을 왔던 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제이예요. 그녀의 이름은 소설에 따로 등장하지 않고 그냥 알파벳 J라고만 언급이 됩니다. 정원 파티가 열리던 날 밤, 술에 취한 제이를 소파에 눕히던 오기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신했어요. 오기는 아니라며 부정했지만 사실 그는 정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이하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제이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학과생을 위로해준답시고 어린 여학생과도 자버려요. 제이는 이 오기의 속물적인 모습에 실망해 그와의 만남은 이미 이 정원 파티에 초대돼서 오기 전 진작에 그만둔 상태였죠. 오기와 아내의 차 사고가 있던 날, 여행지로 향하던 차 안에서 아내는 자신이 써왔다는 고발문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오기에 대한 관찰기, 즉 속물 관찰기 같은 거라고 말하죠. 그건 한 남자가 성공을 위해 어떻게 도덕을 저버리고 술수를 부렸는지, 그리고 후배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낱낱이 기록한 일종의 폭로 장치였어요. 사실 오기는 학관의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동기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리는 등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몇몇 일들을 저질렀거든요. 아내는 이 문서를 학교 본부와 학회, 동료들에게 전부 발송하겠다고 선언하며 오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자 평정을 유지하려던 오기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절대로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며 직업이 없는 아내를 향해 당신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라는 비수 같은 말을 던졌죠. 분노한 아내는 운전 중이었던 오기를 구타하며 핸들을 붙잡은 그의 팔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아내를 뿌리치려던 오기의 손짓과 함께 차체는 중심을 잃었고 앞차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기만 살아남아 장모에게 사육을 당하는 처지가 됐고 아내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오기의 세계에는 이제 가느다란 창살 틈으로 보이는 푸른 덩굴과 정원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음만 남았어요. 장모는 밤마다 불 꺼진 방에 들어와 기도인지 저주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고
가위로 오기의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잘라대며 공포를 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오기는 스스로 목숨을 건 도박을 해보기로 결심해요. 장모가 집을 비운 사이 오기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몸을 내던집니다. 그렇게 오직 두 팔의 힘과 등 긁게 우산 하나에 의지해서 어두운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정원까지 기어 나오는데 성공했어요. 바닥에 깔려있던 포석에 온몸이 긁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지만 대문 너머 이웃에게 손을 뻗겠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의 포복을 이어갔죠. 하지만 정원 한가운데에는 장모가 파놓았던 시커멓고 깊은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장모가 만든다던 그 연못. 그 연못 구덩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어두웠어요. 잉어가 헤엄치는 연못이 아니라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한 거대한 함정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대문을 열고 들어온 장모는 어둠 속에 쓰러진 오기를 발견하고 조용히 그의 앞길을 막아섰어요. 오기가 미친 듯이 꿈틀대며 방향을 틀어보려고 할 때마다 장모는 위협적으로 발을 디디며 그를 구덩이 쪽으로 몰았습니다. 결국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와 함께 오기의 몸은 속절없이 구덩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아내와 함께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질 때 느꼈던 그 지독한 통증이 다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구덩이 위,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장모의 얼굴은 죽은 아내의 환영처럼 멀고도 서늘했어요. 빠져나갈 길 없는 깊은 어둠의 바닥에서 오기는 비로소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옥 같은 사육의 끝은 결국 스스로 판 것이나 다름없는 깊은 무덤이었죠. 자, 이제 모든 이야기 뒤에 숨은 비밀을 여러분도 다 알게 되셨어요. 대학 교수였던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자 화가 난 아내는 결국 그를 타락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하지만 그 상황은 감정적으로 치달아 두 사람을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고 결국 거기서 남자만 살아남습니다. 세상에서 딸이 전부였던 단아하고 속을 알 수 없었던 장모는 그런 딸이 결혼 생활 내내 어떻게 지내왔는지 살펴보고는 그녀가 하려던 일을 대신 해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환자인 사위를 감금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방치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편혜영 작가의 소설 홀은 큰 사건을 막 요란하게 터뜨리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한번 무너진 뒤 그 폐허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감각으로 무너져 가는지를 아주 집요하고 조용하게 따라가는 그런 소설이에요. 남편은 살아남았지만 삶을 잃었고 아내는 죽은 채 부재 자체로 끝까지 남아있으며 장모는 돌보는 사람인 동시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불안과 침묵이 구덩이처럼 뚫려 있죠. 오기는 그 안에 누운 채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야기도 바로 그 지점에서 독자를 남겨둔 채 끝이 납니다. 오늘의 소설 줄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소설은 2016년에 발간된 소설로 문학상 중에 하나인 셜리 잭슨상을 수상하고 타임스에서 그의 최고의 스릴러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헐리우드의 협업으로 영상화 계약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악마를 보았다, 밀정 이런 영화들을 연출한 김지훈 감독 아시죠? 그 김지훈 감독이 내년 초에 메가폰을 잡는다는 소식인데요. 나중에 이제 영화로 나오면 어떨지 또 되게 궁금해집니다. 오기의 1인칭 시점으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소설에서 그 감정과 내용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